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진흥연구실 박사과정 김경민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연어 처리인데 그 중에서 챗봇과 스페셜 앤서링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는 이제 회사에서 챗봇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이 자리에 가보라.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대학원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분들 이제 이쪽 분야가 워낙 핫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진로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럴 컨버세이션이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신경망, 딥러닝 기반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뉴럴 컨버세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챗봇에 관련해서는 목차는 이제 처음에는 다이얼로그 모델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따 오전에 배우셨겠지만은, 일단 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구글의 번역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K라는 트위터봇이 있는데, 그 트위터봇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약 1년에서 2년간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모델링 프로블렘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축의 노력이 진행이 돼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룰 베이스가 있어요. 룰 베이스 또는 온톨로지 베이스. 대부분의 챗봇이 이 룰 베이스, 온톨로지 베이스 챗봇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챗봇 회사들, 딥러닝을 사용한다,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99.9%의 이 룰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룰 베이스는 휴리스틱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대화의 룰을 모두 다 생각을 해서 기계에게 넣어줍니다. 자, 이 대화를 룰을 만들어서 사람이 기계에 넣어주는데 1990년대쯤에 MIT 마빈 미스키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그 마빈 미스키라는 교수님이 사람의 대화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20세기 안에 2000년이 되기 전에 AI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장이 틀렸어요. 이 룰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대화라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매뉴얼 레이블링이 필요해요. 수동적인 매뉴얼 레이블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에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줘야 되죠? 비싸요. 요즘의 방법은 2015년 이후로 나온 방법인데,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챗봇이 문장을 생성을 해요. 근데 이 룰 베이스 방식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문장을 그냥 출력을 줍니다. 반면에 이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방법은 문장을 주는데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씩 생성을 해요.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디파인인데 문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매뉴얼 레이블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단위로 생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문법적인 오류가 존재해요. 그런데 요즘 이 방법이 왜 주목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에요. 레딧이라고 해외에 큰 소셜 사이트가 있는데, 레딧이라는 사이트도 대화 건수가 되게 많고, 트위터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건수가 되게 많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머신러닝이 좋아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으로 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요.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좀 전 시간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셨을 텐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시퀀스 X가 있다고 칩시다. 시퀀스 X가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문장이 영어 문장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I'm going to the school 이라는 문장을 하면은 문장은 하나의 시퀀스예요. I'm going to the school이라는 문장은 하나의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의 시퀀스냐면은 단어의 시퀀스예요. 이 small x1부터 small xt까지 각각의 단어예요. 그리고 문장을 단어의 시퀀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을 단어의 시퀀스로 볼 수가 있는데 I'm going to school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large x죠. 그러면 하나의 small x1, small x2, 점점 두 개, small xt. 자, 시퀀스가 이런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장 X가 등장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문장 X가 등장할 확률은 probability of large X인데 probability of large X는 joint probability로 계산하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각각의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이 문장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단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요.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probability of x large t 혹은 x1부터 t-1 곱하기 probability of 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I'm going to the school이 나올 확률은 자, probability of school given I'm going to the 곱하기 probability of I am going to the 나타날 확률이죠. 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각각의 단어들을 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I'm going to the school이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왜 school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까요? school이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I'm going to the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school이 가장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I'm going to the school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I'm going to the school이 나올 확률은 probability of I'm going to the 곱하기 probability of school given I'm going to the 입니다. 자, 이거를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그러고 조건부 확률 이거를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런데 probability of I'm going to the의 확률을 마찬가지로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probability of the given I'm going to 곱하기 probability of I'm going to로 다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probability of I'm going to도 다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쪼개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언어 문제를 구하는 것은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확률을 구하는데 RNN이 이 확률을 구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히든 벡터 때문이에요. 히든 벡터 때문인데, 자,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어들의 히스토리가 필요해요. 문장에서 단어들의 히스토리가 필요하고, 이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I'm going to the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스쿨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RNN이 리커런트 룰 네트워크가 이 각각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히스토리, 조건부 확률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이 히스토리가 히든 레이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RNN을 아주 간단하게 쓰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 RNN 배우셨을 때 히든 레이어가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배우죠. RNN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RNN은 히든 레이어를 계속 계산하는데, 그 히든 레이어는 이전 입력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입력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전 입력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RNN이. 그러면은 이 각각의 probability 텀도 계산할 수가 있고, 하나 볼게요. 이제 RNN에 관련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RNN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들으셨을 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히든 레이어가 있어요. RNN 히든 레이어 벡터를 H라고 할게요. 이 벡터가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전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전 입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선형 계산을 한번 하고, softmax라는 넌리니어 펑션을 계산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줍니다. 자, 아웃풋을 내주는데,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 이 히든 벡터가 가지고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RNN이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probability of x, t given 이전의 입력들의 정보, 이전 입력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런데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은 모두 다 히든 벡터에 들어가 있어요. 자, 히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softmax라는 넌리니어 펑션을 계산해서 출력을 계산해줘요. 그런데 이 softmax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이 probability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probability를 계산해주는데, 이전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에 주어졌을 때 softmax, 리니어 계산하고 softmax를 하면은 softmax가 probability를 계산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probability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은 전체 probability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RNN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이전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이 정도만 일단 언급을 하고, RNN에서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현재 등장하는 단어의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RNN이 이제 매 시간 단위마다 입력을 받을 텐데, 입력을 받고 출력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력은 이 probability of xt given history information을 되겠고, 매번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RNN이 계산하는 것은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현재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RNN이고요. 챗봇을 만들 때는 딥러닝으로 챗봇을 만들 때 이 RNN이 요긴하게 사용이 돼요. 왜냐면은 챗봇이 풀고자 하는 이 프로버빌리티가 RNN이 계산하고자 하는 프로버빌리티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챗봇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입력 문장이 주어졌을 때 출력 문장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확률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계산하지 않겠지만은 그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은 이 챗봇을 만들려면은 컨버세이셔널 모델을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RNN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RNN 두 개가 사용이 되는데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이 있어요. 제한신경망이라는 것은 RNN이에요. 인코더 제한신경망, 인코더 RNN이 처음에 입력 문장을 전부 다 인코딩을 합니다. 입력 문장을 인코딩을 하면은 이 인코더 RNN은 이 RNN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력 데이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든 벡터가 RNN의 히든 벡터가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RNN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는 문장을 RNN에 넣으면은 인코더 RNN에 넣어요. 그러면 그 인코더 RNN은 입력 단어들을 받아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라는 그런 문장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인포메이션을 Z라고 할게요. 이 Z가 H라고 할게요. HT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인코더 RNN이 그 정보를 인코딩한 결과를 HT라고 할게요. HT라고 하면은 디코더 제어신경망이 이 HT를 토스받아요. 토스를 받아서 자, 제어신경 이게 디코더 RNN인데 디코더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 이 HT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RNN 두 개가 있어요. RNN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RNN은 인코더 RNN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본 그 질문의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있고 두 번째 디코더 RNN의 히든 레이어는 인코더 RNN이 계산한 그 정보와 그리고 디코더 RNN이 이제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답변을 줄 때 그 각각 그 문장 안에서 디코더 RNN이 생성한 그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으로 나뉘어서 두 개의 RNN을 사용해서 챗봇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인코더 RNN입니다. 인코더 RNN. 이거는 번역 문제예요. 컨버세이션 문제랑 번역 문제랑 좀 비슷한데 컨버세이션 문제도 제가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 문장에 이제 응답을 주겠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역도 문장과 문장의 페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글 번역하시면 이제 한글 치시면 영어가 나오듯이 문장 페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번역 문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인코더 RNN은 자, 매 시간 단위보다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히든 벡터를 업데이트 시켜요. 그러면은 이 문장의 단어를 모두 다 입력으로 받았을 때 히든 노드는
이 문장이 인포메이션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코더 RNN의 역할은 끝났어요. 디코더 RNN에게 자신이 인코딩한 정보를 넘겨주는 일만 남은 거예요. 토스를 해요. 디코더 RNN에 토스를 하면은 디코더 RNN은 여기 디코더 RNN 히든 벡터예요. 디코더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 이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 이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의 식인데, 입력과 이전 시간의 히든 내역을 받았죠. 근데 추가로 인코더 RNN에서 계산한 문장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벡터를 토스를 해요. 토스를 하면은 새로 계산한 디코더 RNN에서 계산한 이 히든 벡터는 인코더 RNN에서 계산한,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문장의 인포메이션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디코더 RNN이 매 시간 단위보다 문장을 단어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모델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에는 메모리와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작을 사용을 해요. 이 메모리 어텐션 기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냥 컨버세이션한 모델에서는 이 인코더 RNN이 하는 역할이 이제 입력 문장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다 하나의 히든 벡터로 저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히든 벡터의 역할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은 입력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 그 긴 문장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다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히든 벡터 하나가. 히든 벡터의 역할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 벡터의 역할을 쪼개봅시다. 이 단어 단위마다, 이 단어마다, 입력 문장 단어마다 히든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RNN이 이제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마다 히든 벡터를 업데이트 시킬 텐데, 그 업데이트되는 히스토리 과정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히든 벡터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단어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겠고, 가장 처음에 있는 히든 벡터는 가장 처음에 들어온 그 입력 단어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인포메이션을 여러 개의 히든 벡터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히든 벡터로 쪼개서 얘네들의 가중치 적용된 합으로 히든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고, 자, 히든 벡터는 입력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히든 벡터는 입력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히든 벡터의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4000 크기의 벡터라고 칩시다. 이 4000 크기 벡터가 모든 문장 안에서의 모든 인포메이션 다 넣으려면은 얘가 너무 부담이 돼요. 그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4000짜리의 히든 벡터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여러 개 만들어서 첫 번째 히든 벡터는 첫 번째 단어를 인코딩했을 때 히든 벡터, 그 상태로 남겨두고, 두 번째 히든 벡터는 두 번째 단어까지의 단어를 받았을 때 히든 벡터,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해서 히든 벡터를 단어의 개수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용할 히든 벡터는 이 각각 단어들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히든 벡터를 가중치를 적용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히든 벡터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어텐션인데, 2015년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제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모리와 어텐션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짧게 넣었는데, 이렇게 이코더, 디코더 방식의 모델들이 여러 분야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한 번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뉴스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를 보셨으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설명문을 제네레이션하는 그런 문제도 비슷하게 인코더, 디코더 이런 모델로 풀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유명하신 트랜스레이션 쪽에 부분이 지금 몇 번째 페이지인데 페이지 보면은 지금 히든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다시 다른 리퍼럴 네트워크에 히든 스피치를 준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네. 근데 그 힘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같은 스테이트에 똑같이 이렇게 웨이트를 통해서 값이 전달해지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은 저게 첫 번째 지금 리퍼럴은 히든 스테이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RNN이에요. 네. RNN인데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자, 다음 영어 문장이 들어왔어요. 영어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코더 RNN이 영어 문장을 쭉쭉쭉 단어 단위마다 입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히든 벡터 하나를 생성을 해요. 이 히든 벡터를 이 디코더 RNN의 히든 벡터에게 토스를 해줍니다. 토스를 해주면은 디코더 RNN이 다시 이게 토스된 그 히든 벡터예요. 인코더 RNN의 히든 벡터예요. 이 히든 벡터를 이용을 해서 단어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 첫 번째 단어인데 이 첫 번째 단어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요. 입력으로 들어가서 요겁니다. 이제 요거. 이게 지난 시간 단위에 생성했던 입력이에요. 생성했던 출력이에요. 디코더 RNN이 지난 시간 단위에 생성했던 출력이고 또다시 인코더 RNN에서 생성한 그 이전 문장의 입력 문장의 정보를 또다시 사용을 해서 다시 단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디코더 RNN이 단어를 매 시간 생성할 때마다 인코더 RNN에서 계산했던 입력 문장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 안에 있는 UWC가 정확하게 뭔지 좀 파악이 되는 좀 지금 UD랑 WD랑 C가 되는 C는 UWC요? 예, 지금 U 같은 경우는 저쪽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디코더 부분에 있는 웨이트 값이고 W는 인코더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RNN에서 출력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적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히든 벡터죠. H가 히든 벡터예요. H가 이제 히든 벡터입니다. H는 여기서 따지자면은 Z예요. Z. 그럼 이제 Z를 계산하기 위해서 입력 단어와 이전 시간 단위의 히든 벡터를 원래 RNN이 히든 벡터를 계산하는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W와 U가 여기서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썼네요. 네이밍하기 나름이라서 여기서의 U와 W가 그러니까 디코더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텀 하나를 더줘서 디코더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코더 RNN이 토스해준 히든 벡터입니다. 지금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네. 뭐냐면은 네. 지금 저기 지금 빨간색 노드가 지금 다 없어서 나오거든요. 빨간색이요? 예,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빨간색 노드는 인코더 RNN에서 가장 마지막에 히든 벡터예요. 마지막에 네,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HT는 HT가 바로 맨 마지막 네, 인코더 RNN의 맨 마지막. 실제 모델을 설정할 때 네. 디코더 부분과 인코더 부분이 학습이 네. 통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인코더가 먼저 학습이 되고 통으로요. 수집하면서 네, 쉬는 시간 때 한번 제가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문 많은 거를 선호해서요. 자, 이제 기본적인 뉴럴 컨버세이션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챗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델을 사용해서 이게 얼만큼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개선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이 있어요. 2015년 3월의 일이에요. 자, 나이브 시크트 시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린 뉴럴 컨버세이션 모델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델. 이제 어텐션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제가 어텐션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냥 나이브, 어텐션이 없는 나이브 시퀀스와 어텐션이 있는 시퀀스를 사용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웨이보라고 중국의 트위터가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예요. 중국판 트위터에 400만 개의 트윗을 읽어서 웨이보 문장을 읽어서 트윗을 보면은 누가 얘기를 하면은 댓글을 달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고 이걸 대화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화 쌍들을 모아서 시퀀스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과연 얼만큼 잘 나오나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반응을 잘하면 2점, 반응이 0 멍터리면 0점, 한번 그럴싸하면 1점이라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텐션이 없는 나이브 시퀀스가 약 0.96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점 아래죠. 그리고 어텐션을 넣은 시퀀스가 1.0이고 1점 살짝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런 그런 연구들이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시퀀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어텐션이 없는 나이브한 시퀀스와 어텐션이 있는 시퀀스의 히든 벡터를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새로운 히든 벡터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약 1.15점을 맞았고요. 아주 조금 더 잘했는데 2015년 3월에 벌어진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래도 이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이 리트리벌 베이스랑 이제 SMP 베이스인데 챗봇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었던 룰 베이스 방법이나 아니면 통계적인 기법들, 기존에 있는 통계적인 기법들보다는 더 잘했다. 이게 그나마 좀 더 낫네. 뭐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네들보다 낫네. 예전에 있었던 리트리벌이나 아니면 통계적 기법보다는 낫네. 라고 확인한 그런 일이었고요. 2015년 6월에 구글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모델로 이번에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봤어요. 여러분들 그 2015년에
뉴스를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보셨으면은 구글의 챗봇이 인생을 논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구글의 챗봇이 인생을 논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이 데이터로는 IT 헬프데스크 트러블 슈팅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IT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3,000만 건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계속 구할 수 있는 영어 자막들을 6,200만 건 모았어요. 6,200만 문장을 모아서 이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준 거죠. 딥러닝이니까 많은 데이터가 필요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과연 얼만큼 잘했는지도 비교를 해봅니다. 뭐랑 비교했냐면요. 룰베이스 기반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룰베이스 기반 모델이 클리버봇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클리버봇.com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접속하시면은 그냥 챗봇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룰베이스로 만든 챗봇이에요.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한 챗봇이죠. 얘랑 한번 비교해봐서 사람한테 누가 더 잘하냐? 200명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더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97명이 딥러닝 챗봇이라고 대답을 했고 90명이 클리버봇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마 여기 표시가 없는 200명 저기 남은 사람들은 둘 다 못했거나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예제를 보면은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What is the purpose of life? 인생이란 뭔가? 사람이 물어봤어요. 근데 머신이 to serve the 그래 더 좋은 일을 하는 거 답변을 했어요. 영화 자막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리고 사는데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챗봇이 대답을 했어요. 이래서 구글의 그 연구자들이 우리 이런 챗봇 만들었다. 우리 만든 챗봇은 인생의 의미를 논할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당시에 기사를 때립니다. 자, 이게 2015년 6월에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진짜로 해봅니다. 이걸 진짜로 해봐요. 레딧에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있는데 레딧에서 어떤 사람이 약간 데이터를 좀 덜 쓴 것 같아요. IRC 데이터가 썼는데 이 구글 직원들이 썼던 그런 데이터가 좀 작은 데이터를 썼고 3일 동안 훈련했는데 챗봇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 이제 앤드류 융이라는 사람인데 머신러닝 동영상 스탠포드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앤드류 융을 아실 거예요. 이 앤드류 융이 또 이제 나타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너무 믿지 마라. 그냥 잘하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아직 헛을 할 정도까지 잘하는 건 아니야 라고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챗봇이 왜 안 됐을까요? 이제 못하는 케이스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물어봅니다. Where do you live now? 라고 물어봤는데 기계가 I live in Los Angeles로 답변해요. 사람이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문법으로 얘기합니다. In which city do you live now? 라고 물어봤는데 I live in Madrid라고 답변해요. 사는것이 변경됐죠. In which country do you live now? 라고 물어봤을 때 England. How old 라고 물었는데 16살을 물었는데 똑같은 말이 What is your age? 라고 물었을 때 18살이라고 답변합니다. 이게 과연 챗봇일까요? 사람들이 이래서 약간 실망을 합니다. 왜냐면은 왜 이런 답변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답변들이 나왔냐면은 그 문제는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 자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그 훈련실을 보여드렸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는 여러 턴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분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전에 얘기했던 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딥러닝 모델은 바로 입력 문장만 고려를 해서 출력 문장을 생성해요. 턴을 고려하지 않는다. 월드 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오브젝트 펑션이라는 건데 이 오브젝트 펑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근데 딥러닝을 사용할 때 딥러닝이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요. 그런데 머신러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첫 번째가 어떻게 추론할 것이냐. 그러니까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추론, 문장을 추론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답변을 줬다면은 그 문장이 과연 합당한가, 이게 에러가 있냐를 에러를 매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요소는 이 에러를 매저를 했다면은 딥러닝 모델의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어떻게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시켜 나갈 것이냐 최적화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가 머신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답변을 줬는데 네,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답변을 주는 게 왜 어떻게 에러를 매설하냐면은 데이터를 보고, 자, 영화 자막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영화 자막 데이터 속에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니? 점심 맛있게 먹었니?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표상이 정말 많다고 합시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대화 세스 굉장히 많이 모으다 보면은 비슷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슷한 대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모델이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대화 쌍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화 쌍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니? 네,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오늘 맛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는 답변이 많이 있으면은 대화 데이터 속에 많이 있으면은 지금 그대로 따라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오브젝트 펑션을 통계적인 그런 용어이긴 한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 속에 가장 빈번하면은 그게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펑션이 딥러닝이 좀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었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리스폰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챗버스 학습하기가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6월인데 컨텍스트 하나까지 더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봇은 이렇게 사람이 입력 문장을 주면은 출력을 생성하는 하나의 문장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R은 이제 리스폰스인데 문장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출력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이게 기존의 라이브한 그 시퀀스 모델이 계산하는 확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전 문장 하나 더 플러스 1까지 해보자 라는 시도예요. C라고 하는 것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문장 한 개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시도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실습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게 좀 더 노력이 있었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그런 개선을 했냐면은 문장 두 개죠.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 문장 두 개를 인베딩을 시킵니다. 문장 두 개를 인베딩을 시켜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요. 인베딩 벡터 두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t-1 문장, t-2 문장을 인베딩을 시켜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 벡터를 이어붙입니다. 이게 갖다 이어붙여요. 이게 바로 k고, 갖다 이어붙여서 히든 벡터에 디코더 RNA 히든 벡터에 그냥 넣어줍니다. 그러면 디코더 RNA이 히든 벡터 계산할 때마다 t-1 문장과 이전 두 개의 문장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문장을 출력을 할 때 두 개의 문장까지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좀 더 잘했다라는 정도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트위터
2,900만 문장을 사용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연구실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면서 한번 해보자, 인생 뭐 있나, 챗봇 한번 만들어보자, 딥러닝으로 해보신다면은 트위터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트위터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위터에 있는 거 트윗 긁어서 대화로 만들고 이제 그 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패스할게요. 2015년 10월인데 오브젝트 펑션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멈 라이프리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서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도한 그런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K라고 아시나요? K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년에 내던 트위터 봇이 있어요. 오토 트위터 봇이에요. 사람들이 트위터를 올리면은 그 K가 트위터에 다시 답글을 달아줍니다. 그 K가 며칠 만에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오자마자 얘가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종주의 발언을 버리고 히틀러 만세 뭐 이런 것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지 며칠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델이 아마 사용이 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중 하나가 챗봇이 페르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니? 라고 말했을 때는 16살이에요.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18살이에요. 내가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페르소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캐릭터, 성격이 전혀 없어요. 성격이 전혀 없고 데이터에 그 문장이 많으면 그냥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랑 전혀 없이. 그래서 이 노력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모델에 페르소나를 주자, 성격을 주자, 챗봇의 성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를 사용했어요.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트위터 데이터 안에는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요.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얘기한 데이터가 있어요. 대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대화 데이터를 쫙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 챗봇이 계산하고자 하는 프로버빌리티 확률이 대화 입력 문장이 주어졌을 때 출력,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리스폰스, 출력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합니다. 유저를 고려해요. 일반 유저가 얘기했을 때는 난 항상 16살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16살이에요 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고 2번 유저에게 두 번째 챗봇에게 1번 챗봇에게 물어봤을 때는 난 16살이에요. 2번 챗봇에게 물어봤을 때는 난 18살이에요. 3번 챗봇은 뭐 30살이에요. 이렇게 각각 챗봇에게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유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페르소나 인포메이션이에요. 챗봇에게. 왜냐면은 이거 이제 LSTM인데 RNN과 비슷한 LSTM 식인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RNN의 히든 벡터를 계산할 때 입력 단어와 원래는 입력 단어와 이전 시간 단위의 히든 벡터만으로 사용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LSTM, RNN과 똑같죠. 플러스 유저 인포메이션을 쓴 거예요. 유저 인포메이션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은 자, 유저를 이제 몇 명 줄까? N명, 4,000명이나 칩시다. 4,000명의 유저, 4,000개의 페르소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4,000 디멘전의 벡터를 만들어요. 그 중에서 얘는 세 번째 페르소나요. 그러면은 디멘전 중에 세 번째 디멘전을 1로 세팅하고 나머지를 0으로 세팅하는 그런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러는데 벡터가 이제 제로 벡터인데 4,000 디멘전은 제로 벡터인데 그 중에 한 디멘전만 1로 세팅하는 벡터를 입력을 주고 이 벡터를 인베딩 시켜서 좀 더 실수 벡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입력을 그냥 유저 인포메이션의 입력으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히든 벡터 계산할 때 유저 인포메이션의 입력으로 줬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주문했는데 일단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썼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시켰냐를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데이터가 양분이에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머신러닝 모델에 굶어주고 좋은 양분의 데이터가 있으면 머신러닝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많은 양분과 양질의 데이터를 주면은 머신러닝이 잘 자라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라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 사용했냐면은 오픈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화 자막 6,000개에서 7,000개의 문장과 그리고 프렌즈와 빅뱅 테오리에서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몇십 명 될 것 같아요. 13명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대화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제 1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10개의 챗봇을 만든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 다 다른 챗봇입니다. 이거 한 줄 한 줄이 다른 챗봇인데 이 챗봇들한테 물어봤어요. Where is your hometown이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챗봇은 난 잉글랜드, 두 번째는 맨체스터, 세 번째는 리버풀. 각각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또 테스트를 해봅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챗봇에게 물어봐요. Where is your hometown? I'm from England. 또 다르게 물어보고 있죠. Where are you from? I'm from England. In which city do you live now? 물어보면 I live in London. In which country do you live now? I live in England. 이렇게 페르소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도, 다른 내용으로 물어봐도 페르소나가 있게 대답을 했는데, 대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할 때나 아니면은 뭐 논문을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온 것만 보여요. 아까도 이제 스탠포드의 머신러닝 가르치는 그 앤드레인 교수가 나타나서 이건 잘 나온 것만 뽑은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온 것만 보여줍니다. 뉴스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하기로는 우린 그런 거 안 했다. 그냥 랜덤으로 뽑아봤다. 잘 나온 것만 보여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가 등장한 지 며칠 만에 욕을 하고 인종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해간 이유가 사람들이 그 테이에게 대화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가르쳐 준 거예요. 대화를 가르쳐 주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테이에게 가서 히틀러 만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테이는 그 대화를 학습을 합니다. 고지고대로 학습해요. 데이터 드리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대화를 학습을 해서 히틀러 만세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성향의 유저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테이가 그 배운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이가 데이터 드리블 방식으로 해서 며칠 만에 사라졌는데 챗봇을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걸르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엑셀 노출 인포메이션은 뭔지는 대충 설명해 주세요. 아까 뉴스 인포메이션이요? 뭐가 다른지 그냥 그거는 설명해 주시면.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은 소스 문장을 주었을 때 타겟 문장을 계산하는 건데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빈번하게 등장한 타겟 문장을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건데, 근데 뮤추얼 인포메이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데이터에 소스 문장을 주었을 때 타겟 문장을 똑같이
그 확률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타겟 문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라는 그 대화쌍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엄청 많다고 칩시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은 거의 백발백중 맛있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 확률이 제일 높을 거니까. 그런데 맥시멈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데이터에 너무 많으면은 그 데이터에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라는 그 답변이 생성할 때 벌점을 조금 더 줘요. 그러면은 그 답변이 조금 덜 나오겠죠.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빈도수가 높은 거에 따라서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맞습니다. 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벌점 뭐 강화 이런 거죠. 아, 강화수는 아니고요.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델이 어떤 추론을 해요. 추론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에러를 매설해요. 얘가 이제 얼마나 합당한지 에러를 매설하는데 그 에러가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네. 테이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테이가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그 사람의 대화의 성격에 따라서 테이가 단어를 맞게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흔한 데이터 머신러닝 방법으로 SQL 같은 걸로 블랙 컨슈머 같은 걸 구분을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디의 사람들이 쓰는 대화를 가지고 테이 같이 그러한 곳이 다 학습을 하면은 그런 걸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 블랙 컨슈머를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쁜 예제를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불러가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티컷이 문장을 생성할 거예요. 문장을 생성할 텐데 얘가 과연 나쁜 문장이냐 아니면 좋은 문장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미리 마련을 해놓거나 아니면 문장 생성할 때마다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쁜 문장을 걸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글 트랜슬레이션 모델인데 구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퀀스 모델 기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인코드 RNN과 디코드 RNN이 있어요. 인코드 RNN이 층이 8층입니다. 8층이고 디코드 RNN이 똑같이 8층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텐션을 줍니다. 히든 벡터를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히든 벡터를 입력 문장의 단어 개수만큼 생성을 하고 그 단어 히든 벡터들 사이에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추론하는,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서브 모델이 있고 어텐션 모델인데 이게 3층짜리 MLP예요. 그래서 8층짜리 인코드 RNN과 8층짜리 인코드 RNN을 결합을 한 게 시퀀스 모델을 결합을 하고 어텐션 모델을 3층짜리 MLP로 쌓은 게 이제 구글에서 사용한 구글 트랜슬레이션 모델입니다. 이건 이제 2016년 11월에 구글이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접속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면 이런 모델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발표한 거랑 또 실제로 사용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델이 구글 번역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디코더 레이어에서 첫 번째 GI 층에서 나간 화살표가 네.
주알로 원의 스테이트를 네, 히든 벡터 스테이트, 히든 벡터고요.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적어봤어요. 네, 히든 벡터요. 그럼 첫 번째 층에서만 네, 이제 이벤트를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맞아요. 네.